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은 저희 교재 42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자, 422페이지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는 이제 우리가 재산세라는 주제죠? 재산세. 이 재산세는 우리 시험에서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벌써 우리가 이제 12월 저희가 이제 첫째 주, 그렇죠?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한 거는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들 많이 했어요. 취득세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뭐 했죠 우리가? 네, 지난주 안 왔다고요? 네, 등록면허세를 했습니다. 자, 그럼 등록면허세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등기법,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그 등기법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세금이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등기 등록 행위를 하면은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뭐 건물 지었어요. 건물 지어서 하는 최초의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존 등기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로 이렇게 소유권 넘겨받는 것,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대출 받아서 담보를 제공해주고 뭘 이렇게 설정하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그 대출금을 갚습니다. 변제를 해요. 그러면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그렇죠? 말소 등기라는 거다. 그래서 이런 등기 등록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러면 그 등록가액이 있을 거고, 그 등록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데, 다만 이제 등기소에 오기 전에 세금을 내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렇게 썼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보유세죠? 요 재산세는 보유세입니다. 보유할 때,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죠. 네. 자, 특히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산이 많이 있어요? 자, 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네. 자, 돈 많이 버셔서, 나중에 중개로 돈 많이 버셔서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일단은 재산세는 우리가 배웠던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일단은 얘는 관할이 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됩니다. 시군구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재산세는 그 재산이 많은 그 지역, 그렇죠? 부동산이 많은 지역일수록 세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게. 자, 그러면 시군구가 일단은 주체가 돼서 얘네들이 이제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가 있습니다. 공적인 장부. 공부 배우셨죠? 공부. 우리 공부에는 뭐가 있죠? 우리 등기부도 있었고, 또, 뭐 있었는데? 네? 대장도 있었죠, 대장. 그렇죠? 빵빵대장.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습니다, 이게. 자, 빵빵대장, 뭐, 공부, 등기부, 다 좋다 이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고서, 이 자료를 보고서 이 대장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고지서.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서는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신고서를 쓰는 거 있는데, 얘는 이제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네. 사실은 우리 실전에서는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사실은. 근데 시험을 보려 하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 중개할 때는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거든요. 평택시에 날라오니까, 시청에 날라오니까 그냥 갖다 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사실 얘기해도 되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 제도, 요거 제도를 우리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우리 배운 단어죠? 보통징수. 근데 손님들한테 보통징수로 하면 안 되겠죠. 고객들한테
손님 보통 징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지 납부가 된다. 이거를 이제 세법 용어로는 보통 징수 한다 그랬어요. 보통 징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공적인 장부상의 재산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바로 과세 대상이 되겠죠.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얘는 대상이 5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취득세 배웠던 취득세는 10가지. 걔는 10가지였고 얘는 5가지. 5가지. 이건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5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5가지가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 들어가겠죠?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들어갑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가 주택. 그 다음에가 이제 선박. 그 다음에가 항공기. 5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요 승용차. 승용차는 재산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얘는? 얘는 자동차세를 내니까. 얘는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네?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 한 번도 낼 수 있나요? 네? 한 번 낼 수 있죠? 간혹 가다 3번 낸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동차 없다는 거야. 확실해. 자, 내본 적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자, 2번 아니면 한 번 냅니다. 그죠? 그럼 자동차세를 뭐 매년 냈는데 무슨 또 재산세를 냅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뭐 사실 뭐 우리 실무에서는 뭐 토지라든가 건물, 주택 이 3가지만 사실 알면 되죠. 뭐.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택은 건축물일까요? 아닐까요? 주택은 건축물 아닌가요?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그렇죠? 어떤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이죠. 얘도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 그렇죠? 그러면 희한하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건축물 주택이라고 따로 구분하냐 이거예요. 요 의미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렇죠? 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공법에서 우리가 건축법상 지붕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기둥이 있고 벽이 있으면 그거 다 건축물이거든요. 우리 여기도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다 있잖아요. 다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갑자기 건축물, 주택 이렇게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 이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과세 방식. 과세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택은 건물 부분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런데 요 건축물은 건물분이 따로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따로.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안 나오고 얘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얘는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방식이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방식이 틀린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건물하고 주택을 따로 구분하게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얘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그렇죠?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었거든요. 취득세에서는 그냥 건축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주택과 건물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니까 어떤 건물을 말할까요?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뭐 빌딩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등등등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영업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영업용 건축물을 우리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요 5가지는 외울 수 있겠죠? 5가지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자료를 이제 시군가 가지고 있어요, 공부에. 그럼 요걸 보고서 얘네들이 이거 보고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이 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군구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산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계산을 내가 소유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건데 뭐 계산 잘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시군구청이 뭐 계산 못하겠습니까? 다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이제 하겠죠. 여러분들 뭐 아파트 관리비
딱 나오면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정말 사람은 다 틀려. 그걸 또 계산해요. 야, 그래서 맞네 틀리네. 그렇죠? 정말 인생이 참 할 게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맞추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날라온 대로 내잖아요, 관리비. 뭐 내지, 뭐 이게 맞겠지, 그렇죠? 뭐 관리비, 뭐 이게. 자, 그래서 뭐 계산 문제 나올 일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누구에게 이 소유자가 바로 납세무자예요, 납세무자. 납세무자. 얘가 우리 시험에 잘 나와. 납세는 누구냐?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이 소유자가 이렇게 중간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매매를 하면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평택에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팔고 저기 천안으로 아산으로 이사간 거예요. 그럼 이 건물분 재산 누가 낼 거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변동될 수 있어. 그래서 소유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 변동 문제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기준 날짜를 만들었어요. 그 날짜를 이제 6월 1일로 정해놓고요. 몇 월 며칠이요? 6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월 1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뭐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아파트가 A에서 B로 넘어가고 다시 B에서 C로 넘어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2017년도 4월 20일 날 매매가 됐고 다시 B는 C한테 2017년도 8월 2일 날 또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재산세를 ABC 누구한테 고지해야 될까요? ABC. B한테 고지서가 나와야겠죠. B한테 고지서를 보내야겠죠. 왜냐면 4월 20일 날 매매가 되고 8월 2일 날 매매가 됐으니까 몇 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는 이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날짜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해요. 이런 말은 우리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유세다 보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날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기준 날짜에 납세무자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 기준 날짜를 우리가 배웠던 납세 의무의 성립시기라고 지칭합니다. 성립시기 배웠죠, 우리가. 성립시기 기억나세요? 자,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 그렇죠? 말했었습니다. 이게 재산세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관할이 특별시, 광역시, 도도 아니고 어디예요? 시군구라는 기초단체입니다. 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대장이나 등기부를 보고서 얘네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게 한다. 그럼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계산을 시군구가 직접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그럼 계산은 뭐 당연히 재산 가격 알면 되고 세율 알면 되잖아요. 곱하기 때리면 이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고지서를 보내서 우리가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뭐 이런 얘기죠. 네. 자, 다만 이제 소유자가 중간에 자꾸 바뀌니까 이때 판단 기준일을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재산세 의의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 자, 동그라미 1번에 밑줄 한번 쳐봅니다. 재산세는 밑줄 시군구다. 시군구다. 그렇죠? 관할이 시군구라는 거죠? 네, 시군구의 지방세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세다. 뭐 이거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는 물세 성격도 있고 인세에 해당한다. 우리 물세, 인세 배웠죠? 물세, 인세. 물세는 인적 사항을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 그렇죠? 인세는 따지는 거죠. 이분이 뭐 가족이 몇 명이냐, 뭐 나이가 많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인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산세는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예상되어지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익세다. 자, 이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응익세. 응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익력에 차가 나요. 수익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응익세랍니다. 응익세. 그러면 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슨 수익이 생길까요? 수익이? 임대 수익이 생기죠. 임대 수익. 그렇죠. 임대 수익이 생겨요. 임대 수익. 그렇죠. 임대 수익. 그런 걸 우리가 응이익세랍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은 이런 임대 수익이 생기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걸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세금을 응이익세랍니다. 이런 단어의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알자.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하는 보통세. 결정고지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징수? 보통징수. 써놓으시면 되겠죠. 보통징수. 자, 오늘도 우리가 용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뭐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세다. 보통세의 반대말이 뭐였었죠? 목적세. 기억나세요? 자, 보통세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사용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목적세는 오로지 그 목적에다만 쓸 수 있는 세금.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도 우리가 배운 단어죠. 고지된 세액을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르다고 그랬죠? 가산세는 내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로 더 내는 추가세액이고, 가산금은 뭐라고 했죠? 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의 무슨 이자? 무슨 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자. 가산금은 연체이자로 했죠. 그렇죠? 가산금 연체이자다. 그러면 이 가산금은 세금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아파트 관리비 연체하면은 가산금 있어요, 없어요? 그거 거기서 보신 적 있죠? 거기도 있어요. 똑같아 있어요. 네, 가산금 있습니다. 안 봤다면 한번 이번 달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써 있어요. 가산금. 가산금률도 똑같아. 가산금에는 무슨 가산금하고 무슨 가산금? 좋은 가산금, 나쁜 가산금? 네. 네, 일반 가산금하고 중가산금. 아파트 관리비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똑같아. 율도 똑같아. 이자가. 그러니까 세금도 연체이자가 똑같고 나중에 공과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일반 가산금, 뭐 또 까먹었으면 또 해야죠. 일반 가산금은 단 하루만 밀려도 내는 이자가 일반 가산금. 그럼 얘는 체납된 세금의 이자율이 3%. 3%. 그 다음에 이제 중가상금. 요 중가상금은 체납된 세금의 이자율이 1.2%씩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나면 이자가 또 붙는다.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거였죠? 네, 그런 개념을 중가상금.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납기가 있겠죠. 납기 아시죠? 납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미루다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기간 동안 뭐가 붙는다? 가산금 이자가 붙는다. 이런 얘기죠. 가산금 이자.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지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밑줄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는 무슨 제도를 두고 있다? 소액 징수 면제. 자, 우리 이것도 배운 단어예요. 소액. 이때 소액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세액이죠. 세액이 작아서 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소액 징수 면제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작아서 내지 마세요. 그걸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무슨 점? 면세점을 배웠죠. 면세점. 오히려 세금을 꼭 내야 되는 제도를 뭐라고 했죠? 최저한세. 네? 오늘은 웬일이세요?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네. 오늘 안경 많이 꼈어. 네? 안경 많이 꼈는데 갑자기 기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납세무자하고 과세 대상이라고 제가 써놨죠. 납세무자, 과세는 뭘로 할 거냐. 자, 그러면 일단은 납세무자,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납세무자 중요하다. 납세 중요하니까 막 구구절절 다 써놓은 거야, 여기다가. 이 납세무자 누구로 할 거냐. 왜? 이 시험구가 엉뚱한 사람한테 고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중간에 소유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소유권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판정 기준일을 몇 월 며칠 한다? 6월 1일. 그 6월 1일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원칙이 자,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돼 있어요? 밑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례가 이제 공휴일 때는 누가 할 거냐 뭐 이렇게 쭉쭉 써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란 말뜻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사실상 소유자란 말뜻은 뭐냐면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일치한다면 뭐 고민할 거 없죠. 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따져서 고지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이런 공부는 얘는 형식이죠? 형식. 우리 민법에서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주의. 이런 형식주의보다는 이런 실질주의를 중시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세법은 실질주의 중시예요. 실질주의를 중시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를 해요. 매매를 했는데 이때 2017년도 5월 28일 날 잔금이 넘어간 거야. 잔금은 넘어갔는데 아직 등기 이전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잔금은 치렀는데 아직 이게 뭐 주말이 이게 있다 보니까 등기를 월요일 날 넘긴다는 거야.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거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다면 누구한테 고지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매도인 걸로 돼 있죠. 공부상으로는 이게 매도인 걸로 돼 있다고. 매도인 걸로. 근데 사실상으로는 매도인 거예요, 매수인 거예요? 매수인 거죠. 왜냐면 이날 잔금이 넘어갔으니까 잔금이 넘어가면은 사실상 취득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 일어난 거니까 이때로부터 매수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28일부터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럼 이때 누구한테 고지한다? 매수인한테,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인한테 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 됩니까? 네. 이런 개념을 실질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매수인한테 고지하느냐? 이날 취득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판정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6월 1일 현재는 매도인 거예요? 매수인 거예요? 매수인 거지. 그렇죠? 매수인 거. 그러니까 당연히 28일부터 이 매수인 거니까 얘한테 고지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을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소유자.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근데 시군구는 아까 재산세를 고지할 때 사실관계를 보고 고지한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보고 고지한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보고 고지한다고 그랬죠.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잔금을 평택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줬다는 거야. 백다방에서 줬대. 백다방에서. 그러면 백다방에서 잔금 500만 원 줬다는데 500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걸 시군구청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렇죠? 아니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밥 먹으러 가다가 봤나? 500만 원 주고 봤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보고 고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실제 소유가 얘가 된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소유권이 이렇게 변동이 됐을 때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소유권 변동 신고를 매도인이 할까요? 매수인이 할까요? 매도인이 해야겠죠? 아니, 여러분이 매수인이야. 그럼 내가 납세문자야, 실제로는. 그러면, 제가 납세문자예요. 제가 신고할게요. 하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지. 어차피 뭐 나한테 날라오겠지 뭐. 웅크리고 있겠지. 그럼 아쉬운 거는 이 사람 거죠. 왜냐면 자기는 다 팔았잖아, 이 사람한테. 근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공부상으로는 자기 걸로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요 시군구청에다가 매도인이 변동신고를 해줘야지.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
얼마 전에 잔금 치렀습니다. 28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수정해서 고지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 요 시청에서는 이걸 갖다가 매도인한테 고지하려고 봤는데 바뀌었대. 그 서류가 들어온 거야 보니까 계약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뀌었구나. 그럼 수정해서 고지서를 발표해 주는 거야 매수인한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깜빡 잊고 이분이 동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건물 맞지 마, 헝가리 여행하고 막 그렇죠? 날짜 지나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날라온다? 매도인한테 날라오죠.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무상 소유자에게 발송해요. 공무상.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 납세무자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 고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이걸 자꾸 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 문장이 어디 있냐면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의 예외 사례별 납세무자 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공부상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는 말은 잔금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변동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문장의 뜻 아시겠죠? 자, 이 문장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 납세문자는 이해만 하시면 돼. 외울 거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면 사용자란 말이에요. 사용자. 자, 사용자는 뭐라고 되냐면 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대요. 그럼 소유권이 불명하다는 것은 거기 세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다. 지금 이게 소송이 걸린 거야, 이게. 네 건이 내 건이 소송 중에 열려 있어. 아니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생사불명,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분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배를 타고 왔는데 지금 배가 가라앉은 거야. 얼마 전에 사고 있었죠? 네. 자,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낚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사건 보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인터넷에서 그 낚시배 사건 뭐 나라가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인생이란 묘한 거야. 같이 배를 타고 왔는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부딪혔는데 누구는 통 빠졌는데 살고 누구는 죽는 거야. 누구는 행방불명돼 있고 지금 못 찾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인생이라는 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운칠기삼인데 운칠기삼. 운칠기삼 뭐예요? 운이 70%, 그렇죠? 노력이 30%, 그렇죠? 그러면은 노력을 안 하면 운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원래부터 운을 타고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요새 뭐 송년 모임도 뭐 많고 이렇게 하는데 송년 행사 가서 집기만 번호표 받기만 하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제일 부러워. 자기는 무슨 그런 데만 가면 여기 탄데 뭘? 여러분은 탄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네, 없어요? 운도 지지리도 없네. 네, 저랑 똑같네. 안 되는 거야. 맨날 꽝이야. 어떻게? 남들은 뽑기만 하면 막 대고 상품 타가지고 막 오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워. 가만히 보면.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방법 뭐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노력이 따라야지 그 운도 오는 거죠. 노력이 따라야지 운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공부도 그래요. 노력을 하다 보면 그 현장 가서 그 운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운도 좀 따라줘야 돼. 이게 운도 있는 것 같아요. 찍었는데 잘못 찍었는데 맞은 거야. 그래서 합격을 했어. 그렇죠? 물론 친구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 실력이다. 응?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동창 모임 가서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 좀 했잖냐, 그렇죠? 자, 물론 사실은 이제 찍은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따라줘야 돼, 따라줘. 자, 그러면 뭐 이번에 뭐 이런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행방불명이 됐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고지할 거냐, 누구한테,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한테 고지하재요? 사용자한테 고지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용자한테 고지하자.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야 같은 게 있습니다. 임야. 산이 임야잖아요. 산이 임야입니다. 근데 요 임야에서 약초를 재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약초. 그러니까 임야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약초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그 약초 재배라든가 뭐 인삼 같은 산삼이라죠. 산에서 키우면 산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리게이트 켜놓고 이렇게 쳐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부표를 이렇게 표시해서 산삼 재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저도 몰랐는데 약초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약초 카페 회원이 전국에 3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디 학원 그 원장님은 그게 취미야. 그래서 주말에 호미 들고 다녀요. 호미 들고 가서 약초 캐러 가는 거야. 그다음 뭐 도라지도 캐고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미 없이 산을 가는 것보다는 뭐라도 캐가지고, 그렇죠? 오면 좋잖아. 근데 그 도라지 같은 거는 되게 비싼 거는 비싸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수강생분들한테 판대요. 왜? 네. 그럼 캐달라면 또 효과가 좋으면 또 이렇게 캐고.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이분이 학원 경영이 주업인가 약초가 주업인가 헷갈려 죽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약초를 갖다가 이제 뭐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야 주인이 지금 행불이 된 거예요. 지금 행불 이게 지금 뭐 죽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안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해당 군청은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고지서를 발송하냐? 근데 얘가 뭐 죽은 사는지 알지 모르니까 고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고지봤자 뭐야? 여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한다는 거예요? 이 약초캐는 만약에 홍길동 씨가 있다면 이 홍길동 씨한테 고지서를 발송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 씨가 발끈하겠죠. 이게 내 땅도 아닌데 왜 나한테 고지서를 보내냐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시면은 이 고지서가 날라오면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당연히 안 내겠죠. 그래서 우리 돈을 못 버는 거야. 내야지. 응? 내야지. 왜 냈냐? 이걸 계속 내고 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시효 취득이라고 민법에서 얘기합니다. 시효 취득. 시간의 효력이 지났으니까 내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거에 대한 재산세를 내왔으면 더 주장하기 좋잖아. 그렇죠? 시간이 지났고 내가 재산세를 냈지 않냐. 그럼 재산세를 낼 동안 당신 뭐 했냐 이거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초를 캐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19년 만에 나타난 거야. 19년 만에. 응? 진짜 미워 죽겠죠. 아주. 그렇죠? 1년만 좀 더 있다 오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산에 이제 딱 같이 온 거지. 자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 그냥 밀어버리고 싶지. 산에서 밀어버리고 싶지.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보자냐면 홍길동 씨한테 이거 물론 이 명의는 홍 사장님 걸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산세는 응익세입니다. 응익세라는 것은 수익을 누리는 분이 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임야를 활용해서 약초 재배에 대한 수익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고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근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요? 응익세. 그렇죠. 이론적인 근거는 그겁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상속은 개시가 됐습니다. 상속은 개시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분쟁이 터진 거죠.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지만 요 시구무처에서는 답답한 거지. 아니 싸우더라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이 땅의 주인을 누구로 할 건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과세관청에는 저는 임의적으로 주된 상속자를 정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딱 정해서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사망하고 돌아가셨는데 뭐 요 아들 어머니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있고 이제 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분쟁이 터진 거예요. 분쟁이 터졌어. 분쟁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나 딸이 뭐 당연히 엄마가 더 가져가야지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야. 더 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먼저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때는 법정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법정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이 누굴까요? 엄마지. 당연히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엄마가 1.5예요. 1.5. 전체 지분 중에서 1.5. 그 다음에 아들, 딸이 1. 그러면 이게 3.5잖아요. 그럼 3.5 중에서 1.5를 엄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재산이 있으면은 곱하기 3.5분의 1.5를 엄마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5, 35, 5, 7, 30, 7분의 3을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3.5분의 1만 가져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낸다?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제일 지분이 많잖아요. 그럼 어머니를 주된 상속자라고 해요. 주된 상속자.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주된 상속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에 종중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 자, 종중이란 말 들어보셨죠? 종중. 그렇죠? 뭐 이런 안생이나 평택은 워낙 이제 그런 그 뭐 집성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중, 종친에 많죠. 그렇죠? 네. 그런 종중입니다. 즉 공적인 장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등재가 뭐죠? 기록이 돼 있죠. 기록되어 있는 실제로는 종중재산이야. 실제로는 종중재산인데 문중재산인데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임을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신고했다면 종중한테 고지하지만 안 했으니까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낸다? 공부상의 소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김씨 뭐 종친이에요. 김씨 종친이다. 네. 그러면 이 이게 종중, 특히 종중산이 많이 있죠. 종중산. 그렇죠? 이 종중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중한테 고지서를 보내면 되거든. 근데 이 명의가 종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 38대 종손 명의로 되는 거예요. 종손. 38대 종손 김거시기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부상으로는 요 김머시기로 되는 거고 사실상으로는 종중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공부와 사실이 부딪혔을 때는 실질과서니까 누구한테 고지한다?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에는 여기한테 고지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시군청에서 저희가 실제로는 우리 종주건데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고지해 주세요.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데 이 신고를 안 했다 이것이. 그럼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신고를 안 했으면 누구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 종손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시면 이 세금이 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시면 종손이에요.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네? 내야지. 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쟁도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린 거야, 이제 막 냈어요, 이제. 막, 재산세를 막 몇십만씩 낸 거, 아니, 몇십만 원 낸 거야,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수용된 거야, 수용 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네? 귀가 열린 거야, 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수용 보상을 받아? 그럼 수용 보상을 받는데 보상 예정가가 뭐 한 20억 된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때?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또 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착실하게 되는 거죠. 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 산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종친 어르신이 이제 와가지고 자네 이러면 안 된다고. 자네가 종손인데 말이야. 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전 종손 아닙니다. 전 종손 아니에요. 그거 뭐 종친에서 막 막 이제 한 거지. 그냥 거품 문 거지 이제. 그리고 자네를 족보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파시라고. 저는 마이클 리로 바꿨다고. 마이클 리. 네. 이제 김씨라고 하지 마세요. 김씨 아니죠. 마이클 리. 그렇죠? 마이클 리. 저는 저 러시아로 다 블라디보스토크로 표까지 다 끊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친어른 이제 돌아가십니다. 혈압을 해서 그러면 저쪽으로 가셔야 돼. 이 종친어른 이쪽으로 가셔야 돼. 사망. 그렇죠? 사망하면 상속이 돼야 돼. 이분 재산권을. 그런데 또 싸움이 붙었어. 그럼 누가 한다? 주된 상속자.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 앞에는 우리가 장사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0억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김씨가 뭐가 문제야. 요새 개명도 할 판인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명명해놨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이럴 때는 누가 내세요? 이럴 때는 누가 내세요? 내세요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내는 거지. 그렇죠? 의뢰인이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하실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사장님 이거 누구한테 이거 고지서가 나오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그걸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유 때 되면 날라오겠죠. 뭘 고민하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중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매수계약자.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연부란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 했었죠? 우리 취입세 시간에. 연부가 뭐였죠?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내는 매매계약. 그렇죠? 왜? 대금이 세니까. 뭐 대금을 갑자기 20억, 30억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년 연부 계약합시다. 그럼 이 매매가가 40억인데 매년마다 10억 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계약을 연부 매매 계약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 요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서울에 행정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많이 있었고, 행정기관의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평택에서 가까운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죠. 특별자치시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종시가 그만큼 커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행정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행정 중심 도시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그러면 요 세종시에다가 좀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을 국고로도 하지만 국가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국고관리위에서 이걸 다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걸 매각을 하고 이 돈 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매각 설명회, 이걸 이제 종전부동산이라는데 이 종전부동산을 정부가 이렇게 매각 설명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거기 한번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과점 청사였는데 관에서 호텔에서 밥을 사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부동산을, 나라 부동산을 제발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그 국토부 관계자분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거야. 이 부동산의 브리핑을 하는 거야. 무슨 중개하는 줄 알았어요. 브리핑. 우리 건물이, 우리나라 건물이 이게 좋고, 용도적이 어떻고, 용적률이 어떻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밥 먹이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예요. 근데 얼마예요? 100억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식 뷔페 하나 주고 100억. 갑자기 100억짜리 사래. 그렇죠? 자, 비싸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100억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떻게 주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부 조건이 이런 경우 많은 거예요, 연부. 그러면 5년 연부로 돈 주세요. 5년 연부로. 그럼 20억씩 주면 되잖아, 20억씩. 그렇죠? 그럼 올해 20억 사주고, 내년에 20억 사주고, 또 20억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매수 희망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5년 동안 내 소유가 아닌데, 5년 동안 내 소유가 아닌데, 그럼 그 5년 동안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이제 얘기지. 이해되시죠? 내 소유가 아닌데 사용할 수 있느냐, 임대료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 국가가 뭐라 하냐면, 요 연부 계약만 이행을 해 주시면 우리가 임대를 안 받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요 관리단은 다 철수해서 세종시로 와서 세종시 건물 관리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공과금 알아서 내시고, 공과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기수도.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당신네들이 관리단 뭐 선임을 하든, 관리업체를 갖다가 선임을 하든 하시고, 알아서 쓰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대신 매년 얼마씩만 주라? 20억씩만 써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5년 동안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수익을 누리는 자는 국가예요? 매수계약자예요? 매수계약자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약초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기 명의로 돼 있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 물건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누리고 있다면 누가 낸다? 수익자가 내는 거였었어요. 수익자 원칙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도 국가 행정기관이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낸다? 매수계약자.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국가, 지자체 및 조합과 재산세, 과세 등 물건, 부동산 등을 무슨 계약? 연부 매매 밑줄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안 내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누가 내라? 매수계약자가 내라요. 매수계약자. 이해되세요, 이 문장? 그렇죠? 자, 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재산세 납세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다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사업시행자, 그거 하나만 더 보고 나가시겠습니다. 자, 사업시행자란 말은 우리 수요일날 배우시는 공법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라는 거 배우셨지요? 도시개발법. 자, 그러면 도시개발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도시를 하나 개발해요. 그럼 도시를 개발하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이 있다고 배우셨죠?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세요? 수용 방식. 그러면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 보상을 얘기하는 거지. 토지 보상. 보상비 주는 거잖아요. 땅 보상해 주는 거. 우리 평택 땅 토지 보상해서 지지형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수용이지 뭐. 그 다음에가 환지 방식 있다고 배우셨죠? 환지. 환지가 뭡니까? 환지. 에? 환지는 땅 놓고 땅 먹기. 내 땅 놓고 단다 가져가는 거야. 자, 우리 고 교수님이 환지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 하면 돼요? 땅 놓고 땅 먹기. 누가 그래요? 그러면은 몰라요 그래요. 네? 맞잖아. 내 땅 놓고 사업시행자가 말하는 다른 땅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환지는 왜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땅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 지주들 때 환지만 해주면은 거품이 일어나죠. 남들은 토지 보상비 받아가지고 그냥 20억, 10억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나 땅 잘 쓰고 있는데 왜 이 땅 주고 난리야? 이런 거잖아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입을 털어 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부는 보상비를 주고 일부는 또 환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무슨 방식? 혼용 방식, 혼합 방식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나오는 개념이기에. 그렇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땅 먹고 땅 먹기. 이런 환지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환지를 하면은 환지 개발을 해준 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사업 시행자한테 주도록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주죠. 채비지. 채비지가 뭐예요? 콩비지도 아니고 채비지. 채비지는 사업 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참 말이 어렵죠? 채비지는 사업 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그걸 채비지. 자, 또는 보류지. 보류는 아시죠? 보류는 남겨둔 땅. 그렇죠? 개발하지 않고 남겨둔 땅. 이게 바로 보류죠. 보류시킨다 그랬죠? 보류시킨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보류시키고 하느냐? 이거는 사업 시행자의 몫이니까. 그렇죠? 지주들이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환지를 하고 나머지 좀 남겨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보류지, 채비지 누구 거? 사업 시행자 거. 당연히 사업 시행자부터 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개념에서 환지라는 개념을 아시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또 도시개발법 강의를 안 들으셨다면 이게 한번 처음 듣는 걸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세는 우리가 납세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 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상황마다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해 주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납세문제 얘기하고 대상 가도록 하겠습니다.